Adidas gear. Instead, it's going to sport the US Nike brand. Nike brand. 2006년 11월 당시 독일 국가대표팀 단장이었던 올리버 비어호프는 독일 축구협회 회장 테오 츠완지거와의 회의를 위해 독일 베를린에서 축구협회가 있는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했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2011년부터 새롭게 정해질 독일 축구협회의 공급 업체를 정하는 문제였죠. 그리고 비어호프는 당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에게 받은 내용을 츠완지거에게 전달했습니다. 당시 나이키가 독일 축구협회에 제시한 내용은 매년 6,250만 유로의 지원을 통해 8년간 총 5억 유로라는 금액을 독일 축구협회에 후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독일 축구협회 공급 업체였던 아디다스가 지불하는 연간 후원금 1,100만 유로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당연하게도 독일 축구협회는 나이키와 새로운 계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디다스는 독일 축구협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회의가 개최되기 몇 달 전인 2006년 여름, 아디다스가 독일 축구협회와 전화회의를 통해 계약이 2014년 말까지 연장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독일 축구협회는 2006년 여름 발표를 통해 2014년까지 아디다스와 연장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죠. 이 문제로 아디다스와 독일 축구협회는 1년 넘게 갈등이 이어졌죠. 그리고 다음해인 2007년 독일 남부 한 도시에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한 중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는 스포츠법 박사와 법무자문위원, 법무관 등 스포츠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시간 동안 재판을 진행했지만 재판의 결과는 결국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두 곳에서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으라는 권고만 선언되었을 뿐이었죠. 결국 이 재판을 통해 아디다스는 자신들이 지불했던 연간 후원금 액수를 2배 이상 늘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2,500만 유로를 지원하고 스포츠 시설 확충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디다스와 독일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독일 축구계를 분열에 빠뜨렸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독일 축구협회 위원 중 라인하르트 라우발 위원을 포함한 3명은 이 합의안에 반대했습니다. 연간 2,500만 유로를 지원한다고 해도 나이키가 제시한 금액의 40%밖에 되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이었죠. 더불어 나이키가 5억 유로의 금액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독일 축구계 전체에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은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FC 바이에른 뮌헨 CEO인 칼레 루베니게는 독일 축구협회가 아디다스와 계약하지 않을 경우 바이에른 선수 중 어느 한 명도 독일 대표팀으로 국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C 바이에른 뮌헨은 아디다스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꽤 긴밀한 관계에 있는 독일 축구팀 중 하나였죠. 반면 다른 독일 리그의 축구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시 아디다스가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연간 1억 유로의 파트너십 계약을 맺은 것뿐만 아니라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와는 1억 4천만 유로의 파트너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반면 당시 독일 리그 축구팀인 샬케 04와 바이엘 레버쿠젠 등 리그팀과 맺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었습니다. 나이키는 독일 축구협회의 공급업체 문제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독일 축구 리그인 분데스리가 클럽과의 협상을 잠시 보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분데스리가 자체에도 큰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독일 축구협회의 계약으로 매년 관련 수익의 18%를 지급받는 곳이었기 때문에 독일 축구협회의 선택으로 분데스리가 자체도 수익이 40%로 하락해 연간 500만 유로의 손해를 보게 됐죠. 그리고 이것은 독일에서 성공한 국민 기업이 어떻게 독일을 잃어버렸는지 보여주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2022년 월드컵에서 사용된 독일 축구 대표팀 유니폼입니다. 그리고 이 유니폼에는 아디다스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4년 전인 2018년에도 그 전인 2014년에도 과거로 시간을 꾸준히 돌려도 독일 축구 대표팀은 매회 개최되는 월드컵에서 같은 기업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무려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말이죠. 아디다스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54년 독일이 첫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을 때 독일에서 개발된 독특한 축구화를 채용한 아디다스의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 독특한 신발은 기존의 축구 선수들이 신었던 신발과 다르게 독특한 징이 신발 밑에 부착되어 있었죠. 이 독특한 모양은 현재 모든 축구 선수들이 신는 축구화의 시초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디다스는 축구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아디다스는 축구화뿐만 아니라 축구공에 대한 기술력도 높았습니다. 그 기술력을 통해 1970년부터 월드컵 공인구 제작을 맡아왔으며 수차례의 재계약으로 현재도 여전히 월드컵 축구공은 아디다스가 제작하고 있죠. 축구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축구화와 축구공에 대한 기술력을 밑바탕으로 아디다스는 1990년까지 전세계 축구 대표팀의 약 60%와 파트너를 맺고 있었습니다.
피파와는 1974년부터 현재까지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식 후원사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또 다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등장합니다. 나이키는 당시 축구에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1971년 나이키가 최초로 출시한 축구화는 멕시코 월드컵에 맞춰 멕시코 기후에 적응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어떤 선수도 이 신발을 신지 않았으며 멕시코의 따뜻한 기후에 맞춰버린 탓에 추운 지역에서는 신발이 찢어지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죠. 1982년 나이키가 유럽 축구팀 중 최초로 영국 아스톤 빌라와 계약하는 모습들이 이어졌지만 축구 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아디다스의 영향력으로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전세계 축구 시장에서 아디다스는 절반이 넘는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던 상태였죠. 그러나 1996년 브라질 축구 대표팀 스폰서로 나이키가 확정된 이후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디다스가 축구화나 축구공 같은 기술 산업 중심으로 시장을 장악한 브랜드인 반면 나이키는 운동선수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돌파하는 운동선수의 이야기를 브랜드화시켰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에어조던처럼 말이죠. 브라질 대표팀과 계약을 했을 당시에도 나이키는 축구 대표팀이 공항 한쪽에서 축구공으로 트래핑을 하는 모습이나 축구 경기 중 하프타임에 쉬는 모습, 호나우지뉴가 축구공으로 골대를 맞추며 게임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광고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케팅 방식은 브라질 대표팀의 후원사 기업을 브라질 시장에서 아디다스보다 더 높은 성과를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했죠. 기본적으로 나이키는 아디다스와 비교해 더 많은 비용을 마케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기업의 매출이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이키의 마케팅 비용은 더 상승했습니다. 현재 와서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약 15억 달러의 마케팅 비용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아디다스는 1990년까지 축구 시장에서 가장 큰 후원 기업이었습니다. 나이키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러나 현재 와서 나이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인해 상당한 지분을 내줬습니다. 아디다스도 물론 나이키의 홍보 전략을 채용했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나이키가 운동선수와 협업을 진행하는 동안 아디다스는 미국 힙합 가수인 카니에 웨스트와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초기에는 이 협업 방식이 꽤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아디다스의 이익의 상당 부분을 카니에 웨스트와 협업한 제품에서 발생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카니에 웨스트와 아디다스 사이의 지속적인 분열은 결국 나이키와 마이클 조던과 같은 관계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카니에 웨스트는 예술가입니다. 운동선수가 아니었죠. 그러나 아디다스에겐 가장 기념비적인 두 곳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피파와 독일이죠. 하지만 독일 축구협회는 현재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독일은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떨어졌습니다. 월드컵 결승전 역대 최다 진출국이자 월드컵 우승 횟수는 4번이 넘어가는 전통적인 축구 강자의 나라 독일에서 2번 연속 조별리그 탈락은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2021년 출전한 유럽 챔피언십에서도 16강에서 멈췄습니다. 그 결과 독일 축구협회는 이 세 대회에서 2,700만 유로의 보너스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와 반대로 월드컵 3위를 차지했던 2010년부터 우승을 차지했던 2014년까지 두 번의 대회로 6,100만 유로를 벌어들였죠. 더불어 축구 인재 육성을 위해 건설한 새로운 캠퍼스로 인해 현재 독일 축구협회는 1억 8천만 유로의 비용이 발생된 것으로 알려졌죠.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비영리 단체 지위 취소로 인한 비용 상승, 세무적 분쟁 등 구조적 적자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 축구협회 재무이사인 스테판 구른발트는 독일 축구협회가 현재 남자 국가대표팀 성과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자 대표팀의 성적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독일 축구협회의 재정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는 말과 같았죠. 이러한 결과 그는 독일 축구협회의 적자가 2022년 420만 유로에서 2023년 1950만 유로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선수 육성과 하이리그를 포함한 독일 리그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독일 축구협회는 독일 축구 리그의 미디어 권리를 10억 유로의 시장에 내놨지만 독일 축구 팬들과 리그팀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유럽의 다른 프로리그와 대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선, 그리고 독일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선 결국 독일 축구협회에게 필요한 건 재정적 지원이었습니다. 여기엔 전통, 역사, 가치보다 더 중요한 미래가 달려있었죠. 2024년 결국 독일 축구협회는 70년 동안 이어진 아디다스와의 인연보다 나이키를 선택했습니다. 2006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나이키는 아디다스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키가 제시한 연간 1억 유로의 후원금은 아디다스가 연간 지불하는 금액 5천만 유로와 비교해 2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그동안 나이키는 아디다스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가 넘는 금액을 독일 축구협회에 제시했지만 그때마다 전통과 역사, 그리고 독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디다스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독일 축구의 모습을 볼 때 그 선택이 옳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독일 경제장관은 독일 축구협회가 좀 더 지역적 애국심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고, 보건장관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죠. 독일 정치인들은 좌우 가릴 것 없이 아디다스 로고인 세 줄 없는 독일 유니폼은 상상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아디다스는 독일의 정체성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축구협회도 이러한 비판을 모두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만 4천 개 이상의 축구클럽, 220만 명의 현역 선수,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5만 5천 명의 심판을 고려하는 게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축구협회는 회원과 아마추어 기반을 지원하며 이들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오직 투자만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일 축구협회는 경제적 결정을 내려야 했고, 나이키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입찰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최고의 재정적 제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디다스는 독일에서 태어나 독일 축구와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전통과 역사에 사로잡혀 나이키의 경쟁에서 상당 기간 방치됐다는 신호는 지속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영역에서 나이키와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